유엔 산하국제기구가 미국과 영국의 집요한 로비를 물리치고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강대국은 한국을 이사회에서 조용히 추방시키기 위해 은밀한 음모를 꾸몄지만 정작 표결이 끝난 뒤 무너진 것은 그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힘의 논리였습니다. 어떻게 70년간 세계 질서를 좌우해온 지칠조차 후발국 한국 앞에서 또 감히 반대표를 던지지 못한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처음 이 추방안을 설계했을 때 영국 대표부는 표결 결과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지난 3년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준비해온 이것 하나로 단 하루 만에 강대국들의 음모를 무너뜨렸고 70년 넘게 이어져온 국제 질서의 무게중심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짧은 준비 기간만으로 그런 결과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자신을 추방하려던 강대국들의 완벽한 포위망을 단숨에 돌파하며 유엔 외교 질서의 중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유엔 뒤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감동사무소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구독,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드 레자 카시미입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 감시기구 소속 선임 조사관으로 지난 15년간 회원국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자격 재심사 안건을 상정하는 업무를 맡아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늘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서류들이 진실을 말해준다고 믿으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원칙주의자라 불렀고 저 역시 그 평가를 자랑스럽게 여겼죠. 2년 전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제네바 본부 회의실에 이른 아침부터 각국 대표단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오늘 안건은 한국의 이사국 자격을 재심사하는 문제였고 저는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몇 달간 관련 자료를 검토해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눈에 띄게 많은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저는 그 열기를 보며 오늘 표결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했죠. 회의장 안을 채운 공기마저도 오늘따라 유난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자 곧바로 발언 신청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대표와 영국 대표가 차례로 마이크를 잡고 한국의 특정 협력 방식이 기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어요. 두 대표의 발언은 준비된 것 치고는 지나치게 세밀했고 저는 그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 안건을 설계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발언이 끝날 때마다 여러 이사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 보였고 저는 이 정도면 재심사 안건이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대표부 자리를 바라본 순간 저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사이 한국 대표는 조용히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표정에는 동요가 전혀 없었고 마치 이 회의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15년간 수백 번의 이사회를 지켜봐온 제가 궁지에 몰린 대표에게서 이런 평온함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이 자신감인지 아니면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무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그 판단 불가능함 자체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휴회가 선언되고 회의실 밖으로 나서던 저는 복도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케냐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몇몇 남미 국가 대표들이 한국 대표부 쪽으로 걸어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고 그 대화를 스쳐 지나가며 귀를 기울였죠. 한 대표가 최근 자국에 제공된 기술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말이 들려왔고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의례적인 인사치레라고 하기엔 너무 짙은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추방 안건을 지지해야 할 이사국들이 정작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한국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제 보좌관에게 최근 3년간 한국이 체결한 모든 협력 협정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죠.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하기에는 방금 목격한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사무총장 보좌관과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회의 분위기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다만 최근 몇몇 이사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재심사 절차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대체 지난 몇 년 사이 한국과 이사국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낮에 본 장면들을 수첩에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되짚어봤어요. 준비된 듯 세밀했던 미국과 영국의 발언,
그와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담담했던 한국 대표의 표정, 그리고 복도에서 들었던 뜻밖의 감사 인사까지, 이 세 장면이 서로 무관하다고 믿기에는 제 15년 경력이 자꾸만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사리 잠들지 못한 채 그 위화감의 정체를 곱씹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보좌관이 건넨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이 체결한 모든 협력 협정을 정리한 초기 보고서였어요. 표지를 넘기자마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예상보다 훨씬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한국은 특정 산업 기술을 32개 항목에 걸쳐 27개 회원국의 무상으로 이전해왔더군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며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허나 기술은 보통 협상 카드로 쓰이기 마련인데 아무 대가 없이 이 정도 규모를 넘겼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기구 산하 기술평가팀에 이 자료의 진위를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 돌아온 답변은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평가팀장은 해당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확인해 주었고,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수확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제3자 조사 결과까지 함께 보내왔죠. 검증 기관은 국제농업개발기금 산하독립연구소였고 그 신뢰도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나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두 번째 보고서를 열람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 재심사 안건의 서명한 이사국 명단을 살펴보던 중 그중 상당수가 최근 한국과 별도의 양자 협력 협정을 비공개로 체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추방에 찬성한다고 서명한 나라들이 뒤로는 이미 한국과 손을 잡고 있었던 셈이죠. 저는 이 명단을 다시 확인하려 몇 번이나 문서를 되짚어봤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규정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대상과 은밀히 협력을 이어가는 이사국들의 행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좌관을 불러 이 명단에 오른 국가들의 최근 외교 일정까지 함께 정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단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된 기술이 만든 실질적 성과와 겉과 속이 다른 이사국들의 태도가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는지 저는 여전히 짐작하지 못했어요. 보좌관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우연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확신을 점점 굳혀갔습니다. 사무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까지도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이 흐름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국제개발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자료에는 한국이 지원한 국가들의 최근 3년간 경제, 성장률과 사회 안정 지표가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다른 지원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통계로도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든 순간 제가 조사하고 있는 대상이 단순한 규정 위반 사례가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럼에도 재심사 안건을 철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체 모를 흐름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며칠 뒤 저는 미국과 영국 대표부의 요청으로 비공개 회동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외곽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양국의 법률 자문관들과 통상 담당관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들고 나와 있었어요. 회의실 테이블에는 각국 언어로 번역된 협정문 사본이 여러 부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는 한국이 제공한 기술 이전 협정 가운데 특정 조항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기술을 제공받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었는데 미국 측 자문관은 이것이 사실상 회원국의 기술 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그 논리를 들으며 얼핏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자립을 돕는다면서 왜 재량을 제한하느냐는 질문은 그럴듯하게 들렸으니까요. 영국 대표부의 법률 자문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조항을 근거로 삼으면 재심사 안건을 훨씬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절반가량의 이사국이 서명을 마쳤으니 이 새로운 근거만 추가하면
표결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에 모인 담당관들의 표정에서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팀 전체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조항의 원문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고 회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들은 논리를 정리한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어요. 제2전 제한 조항, 회원국 주권 침해 가능성, 그리고 이미 확보된 절반의 지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조합이야말로 지난 몇 주간 제가 느꼈던 위화감을 말끔히 해소해줄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간 쌓인 협정들, 이중적인 이사국들의 태도, 그리고 이제 막 발견한 위반 조항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이 보고서가 완성되면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 확신하며 노트북 화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검토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강조된 조항이 협정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정작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한 번도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잠시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이미 절반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확신이 그 의문을 빠르게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보고서를 최종본으로 마무리하며 미국과 영국 대표부에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영국 대표부의 자문관은 이 정도 근거라면 총회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며 저를 격려했어요. 저는 그 격려를 들으며 오랜만에 제가 옳은 길 위에 서 있다는 확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팀 전체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 역시 그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다만 문서 어딘가에 남아있던 프랑스 옵서버의 짧은 메모 한 줄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 메모를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다음 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비공개 회동 이후 저는 이 새로운 근거를 정식 보고서로 작성해 기구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사무국은 사안의 파급력을 고려해 재심사 안건을 이사회 차원이 아니라 UN 총회 차원의 안건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사회보다 훨씬 많은 회원국이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압도적인 표차로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사무국 직원은 총회 상정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총회 상정을 앞두고 저는 다시 한번 현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여러 지역 대표부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상당수 대표부가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며 표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신중함으로 받아들였지만 요청이 하루 이틀 사이 10개 넘는 국가로 늘어나자 더는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보좌관은 이런 규모의 연기 요청은 지난 몇 년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같은 시기 기술평가팀에서 추가로 도착한 보고서는 제 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행정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행정 처리 속도가 평균 30% 이상 개선되었다는 세계은행, 산하기구의 독립적인 검증 결과가 담겨 있었거든요. 제2전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실제로는 기술,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설계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제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논리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했던 위반 논리와 현장에서 확인되는 실질적 성과 사이의 간극을 도무지 좁힐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조항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숨어 있길래 강대국의 법률가들조차 놓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넘겨보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원본 협정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통계부서에서 받은 회복속도 자료를 다시 꺼내 협정 원본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제2전 제한 조항이 적용된 시점과 각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한 시점이 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 우연 같지 않은 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위반의 증거라 믿었던 조항이 실은 이 회복의 열쇠였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정한 안건이 총회 차원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이제와 근거 자체를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 큰 파장을 불러올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두 자료를 그대로 덮어둘 수 없었고 결국 협정 원본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기로 결심하며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총회 표결까지 열흘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근 채 한국이 체결한 협정 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2전 제한 조항이 등장하는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세부 조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제한은 무기한이 아니라 딱 5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으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이 조항이 왜 굳이 5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두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협정 부속 문서를 뒤지던 중 저는 이 기간이 기술을 받은 국가가 스스로 운용, 역량을 갖출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으로 설정되었다는 설명을 발견했어요. 제2전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기술이 성급하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 부작용을 낳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던 셈이죠. 부속 문서 말미에는 이 기간을 산정한 근거로 실제 기술 정착에 걸린 평균 기간까지 함께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지난 몇 주간 제가 쌓아온 논리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대국의 법률 자문관들이 주권 침해라고 몰아붙였던 조항이 실제로는 기술을 받는 나라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지난 3년간 아무도 모르게 쌓아온 것은 특정한 기술 하나가 아니라 이런 세심한 조항들로 짜인 협력의 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협정서를 펼쳐놓은 채 오랫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부속 문서 뒷장에서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기 위해 참고했다는 과거 사례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록에는 60여 년 전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던 시절의 기록이 짧게 언급되어 있었어요. 당시 아무런 산업 기반도 없이 시작해 스스로 자립하기까지 걸린 시간과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이 조항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왜 하필 한국이 이런 조항을 설계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총회 상정까지 마친 상황에서 제가 제출한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제15년? 경력 전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복도 저편 시계탑에서 자정을 넘긴 시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이 사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사실을 덮어둔 채 표결을 그대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팀원들과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하며 사무실 조명을 하나둘 껐습니다. 복도는 이미 인기척 하나 없이 늦은 밤의 정적에 잠겨 있었고 저는 협정 원본을 서랍에 조심스레 넣어두며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되새겼습니다. 저는 곧바로 기술평가팀장에게 연락해 5년 조항의 설계 배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 돌아온 답변은 제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평가팀장은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27개국 가운데 단 한 나라도 기술 오남용이나 부작용 사례를 겪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오히려 5년이 지나 제한이 해제된 국가들 중 일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량한 기술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왔죠. 저는 이 전화를 받는 내내 수화기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설계한 이 조항은 통제가 아니라 순환을 위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기술을 받은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는 그 나라 역시 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구조였어요. 저는 이 구조를 처음 접했을 때 왜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자문했습니다. 15년 경력 내내 규정 위반만을 찾아내는 데 익숙해진 제 시선이 정작 협력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데는 얼마나 무뎌져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국과 영국 대표부에 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미 절반이 넘는 이사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신하던 그들에게 우리가 근거로 삼은 조항이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사관으로서 제가 확인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잘못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5년 조항 사본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저는 서신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두 대표부에 짧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제 이전 제안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총회 표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며칠에 불과했고 저는 제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저는 뉴욕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짚어보았습니다. 확신에서 시작해 의심을 거쳐 결국 인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제 경력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을 지나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마주해야 할 것이 패배감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좌석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5년 조항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것을 알고도 침묵할 수 없었던 제 선택이 옳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어요. 확실한 답은 아직 없었지만 적어도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저는 뉴욕 본부 회의장 입구에 서서 각국 대표단이 속속 자리를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93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미국과 영국 대표석 옆으로 마련된 제 자리에 앉으면서도 저는 지난 며칠간 확인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밝혀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원고는 2가지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의장이 재심사 안건을 공식 상정하자 미국 대표가 먼저 발언대에 올라 준비된 논리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 방식이 회원국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반복되었고 회의장 곳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발언이 끝나자 의장은 다음 발언자로 저를 호명했습니다. 저는 발언대로 걸어나가며 제 손에 들린 2 원고 중 어느 것을 펼칠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발언대에 선 저는 준비했던 첫 번째 원고, 대신 지난 며칠간 직접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전 제안 조항이 실은 기술 수혜국의 자립을 보호하기 위한 5년짜리 안전장치였으며 해당 조항이 적용된 모든 국가에서 부작용 없이 순환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설명했어요.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저는 이 조사를 이끈 사람으로서 제가 제출했던 근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정정합니다. 회의장은 순간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재심사 안건은 191표의 반대와 2표의 기권으로 부결되었고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대표석은 텅 빈 듯 조용했고 회의장 곳곳에서 한국 대표단을 향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박수 속에서 지난 15년간 제가 믿어온 원칙이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길, 저는 제 발밑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한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미국과 영국 대표석을 바라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 대표 모두 굳은 얼굴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중 누구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하나둘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지난 몇 달간 제가 쌓아온 확신이 실은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로비로 나서던 저는 한국 대표단이 다른 나라 대표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환호나 자축의 몸짓 없이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절제된 태도야말로 지난 3년간 이들이 쌓아온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은 채 오늘 있었던 표결 결과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191표라는 숫자보다 더 오래 제 머릿속에 남은 것은 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가득 채웠던 그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야말로 지난 15년간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무게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네바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사직서를 작성해 기구 사무총장실에 제출했습니다. 조사관으로서 제출한 근거가 총회 표결 직전에 뒤집힌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총장은 제 사직서를 반려하며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앞으로는 회원국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대신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부서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첫 임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환영 행사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 한 명이 조용히 몰고 온 승용차 한 대뿐이었어요.
그는 저를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교육원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저는 지난 3년간 27개국에서 벌어졌던 협력의 실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강당 안에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미에서 온 공무원과 기술자들이 한국인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강사는 기술 자체보다 왜 이 일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규정과 조항으로만 세상을 판단해왔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강의실 뒤편에 서서 지켜보는 내내 저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려다 몇 번이나 펜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저에게 다가온 젊은 기술자는 자신들이 예전에 이렇다 할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야 했던 시절을 기억하기에 지금 이 방식을 택했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규정집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진짜 원칙을 발견했어요. 제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 제가 심사해야 할 것은 위반 여부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얼마나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깊이 기댄 채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달 새로운 협력 사례를 찾아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위반 여부를 캐묻던 자리에서 저는 이제 무엇이 이 방식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묻고 다닙니다. 그 답은 매번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한 문장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협력의 시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새로 시작한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런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진짜 자립은 혼자 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다는 믿음을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적으며 지난 2년간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인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감동사무소였습니다.